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이 채널을 틀어놓고 일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다 지나가고는 합니다. 드라마는커녕 커피 마실 짬도 겨우 나는 터라 이 채널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제 삶의 활력이 되고는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만 듣던 제가 이번 추석을 지내면서 느낀 바가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려는 마음을 먹었답니다. 사실 저는 가족이 없는 고아 출신입니다. 전에는 제가 지내던 고아원으로 명절을 보내러 가고는 했지만 원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마저도 못하고 친정이 없이 지내게 되었죠. 하지만 좋은 분들이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인연이죠. 그래서 그분들과 저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글을 시작했는데 쓰기도 전에 괜히 눈물만 나네요. 저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없습니다. 나중에 원생 카드를 보니 생후 24개월 정도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출생 신고도 안 된 상태로 그때까지 지내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때나 돼서야 고아원에 보낸 사정이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어디 출신인지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입양도 되지 못하고 저는 쭉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성격인 건지 저는 나름 재밌게 지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좋았고 선생님들 몰래 주방에서 자투리 재료들로 음식을 해서 먹던 것도 좋았습니다. 꼭 제가 먼저 나서서 음식을 해서 친구들을 먹이고는 했는데 저희 원장님이 인심이 좋으신 분이셨는지 크게 혼난 적이 없기도 해서 더 즐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유년 시절은 외로웠지만 즐거웠습니다. 즐거운 날들이 매일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잘 지냈으니까요. 그저 언젠가는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특별히 꿈도 없고 공부도 잘하지 못했던 저는 소꿉놀이 할 때도 엄마 역할만 고집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엄마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도 동생들 틈에 끼어서 소꿉놀이를 했으니 말 다 했죠. 그러다 보호 종료 시일이 다가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고 요리가 하고 싶었지만 특별히 배워본 적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원장님은 미선아, 그러지 말고 내가 소개해주는 사장님 밑에 가서 일 배워볼래? 내가 말씀드려 볼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원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며칠 뒤 가보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컸죠.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내 근처에 위치한 그 가게는 겉보기에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내심 실망한 것도 있었지만 딱히 다른 방도가 없던 제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중년의 여성이신 사장님이 어서 오세요 라고 하시더니 너구나. 미선이라고? 성미선? 이라며 반기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라며 어색하게 웃었더니 반갑다. 원장님이 전화로 너 자랑 많이 하시더라. 나도 그 보육원 출신인 거는 들었어? 라며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미움받는 일도 없었지만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는 일도 없었기에 조금 쑥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반기신 사장님은 여기 가게 위에 다락방이 있어. 사실 내가 지내던 곳인데 한 2년 됐나? 살집이 생겨서 비워뒀거든. 근데 방이 하나라 같이 지내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괜찮으면 여기서 지내도 돼. 내가 필요한 거는 다 해놨어. 메뉴는 칼국수랑 수제비 파는 곳이라 저녁에 반죽하고 아침에 육수 끓이는 게 힘들어. 진짜 달려들어서 배울 거면 와서 일해. 나는 그냥 편한 대로 이모라고 불러도 되고 사장님이라고 불러도 돼. 라며 또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에 그냥 바로 저 여기서 일 시켜주세요. 해볼게요. 라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어이구 이 모지라. 내가 웃고 좋게 이야기해도 월급은 얼마냐? 가게 문 여는 시간은 언제냐? 문을 언제 닫냐? 다 물어보고 따진 다음에 온다고 해야지. 큰일 나려고 그래? 월급은 일단 70만 원씩 줄게. 일 더 잘하면 그때는 더 주고. 가게 문은 10시에 여는데 육수는 8시부터 내. 가게 문은 저녁 8시에 닫고 반죽 다 하면 10시 되더라. 숙식 제공이고 어때? 이래도 해볼래? 라며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사장님 말씀에 아차 싶었지만 사장님이 저를 속이거나 저를 해코지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 느껴져서 저도 따라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던 사장님은 그럼 보호 종료되기 전날 전화해. 원장님께 부탁드리면 해주실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수제비 먹을래? 칼국수? 라고 물으시더니 칼국수 한 그릇을 뚝딱 해주시더라고요. 출출했던 터라 반갑게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국물까지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이 일하시는 걸 봤는데 친절하시면서도 정갈하고 빠르게 하시더라고요. 바쁘신 거에 비해 일손이 너무 모자라 보여 다 먹고 나가신 손님의 테이블 뒷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눈치가 있구나. 좋다. 고마워. 라고 하시더니 가게를 나서는 제게 차비에서 가. 도와준 값이야.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서 안 오고 싶어도 편하게 이야기해. 그리고 혹시 다른 데 갈 때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다 챙겨서 물어보고 확인해. 세상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아. 라며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처음 뵈는데 그렇게 저에 대해 신경 써주시는 분을 처음 만나서 기분이 남달랐습니다. 원장님께 가서 저 그 가게에서 일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리자 그래, 안 그래도 사장님이 전화하셨더라. 눈치도 있고 착해 보인다고 너만 좋다면 보내달라고 하시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분 좋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그렇게 기다려주신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 생소하기는 했지만 왜인지 큰 다짐을 하게 되면서 뭔가 마음속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보호 종료가 되기 전날이 되어 사장님 말씀대로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이야? 그래, 내가 시간 맞춰서 보육원으로 데리러 갈게. 짐 빼놓지 말고 잘 쌌는지 확인하고 내일 봐. 라고 하셔서 네. 라고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저도 모르게 툭하니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정든 선생님과 친구들, 동생들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쉽더라고요. 벌써 먼저 나간 친구들도 있었지만 친구들이 갈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울자 원장님도 우리 미선이 가서 너무 서운하다. 진짜 우리 미선이는 여기서 다 자랐잖아. 원장님이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하다. 이해해줄 수 있지? 놀러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을게. 라며 안아주셨습니다. 원장님을 끌어안고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동생들 도와주는 사람이 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라 일찍부터 일어나 동생들 씻기고 머리도 빗겨주고 묶어주었습니다. 언니가 갔다가 돈 많이 벌어서 너희 갖고 싶은 것들 사서 올게. 학교는 좀 더 다녀야 하는데 그래도 돈은 벌 수 있게 됐으니까. 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동생들은 눈물을 참으면서 꼭 와야 돼. 우리 잊어버리지 마. 라며 당부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녁이 되었고 사장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동생들 간식과 공책, 연필, 지우개를 잔뜩 사서 오셔서 동생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고아원을 나서는데 또 눈물이 나 울면서 사장님 차에 올랐습니다. 그런 저를 지금 이 기분 잊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저기 저 동생들이 있고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있어. 그러니까 괜히 주눅 들고 그러지 마. 너는 저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해. 알았지? 라며 달래주시는 사장님의 목소리도 약간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눈물을 그치자 가서 내가 혹시나 너무 힘들게 하면 꼭 말해줘. 나 그렇게 야박한 사장 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오전에 지금 문 여는 거는 전처럼 내가 할 거니까 졸업 때까지는 신경 쓰지 말고 학교 끝나고 와서 마감까지만 하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은 분이라는 게 느껴져서 제가 참 운이 좋은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보호 종료가 되어 나간 친구들이 보내온 편지에는 간간히 너무 힘들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이 사장님이시라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간 가게에서 저는 도움이 되고 싶어 최선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체구가 작은 탓에 기운이 없을 것 같아 보이셨는지 무거운 건 안 시키시려고 하셨는데 제가 먼저 나서서 하곤 했습니다. 그야말로 밥값은 하고 싶었거든요. 사장님은 그런 저에게 뭐라도 더 해먹이시려고
반찬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해주신 대로 엄청 잘 먹었습니다. 가게는 한 달에 한 번 월요일에 쉬었는데 저는 학교가 끝나면 고아원으로 가 동생들을 만났습니다. 가면서 동생들이 가지고 싶다고 했던 것을 사가고는 했는데 원장님은 돈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 라며 걱정을 하시곤 했습니다. 동생들이 원장님 눈치를 보면서도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니 저는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힘들게 일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달 쉬는 날에는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사장님은 우리 미선이가 착하다. 나는 못 그랬어. 그래야 하는지 너무 늦게 알았어. 돌아봤을 때는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무작정 찾아갔더니 원장님이 그러시더라. 나중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생기면 부탁 좀 드려도 되겠냐고. 그래서 제발 그래 주시라고 했는데 미선이를 소개해 주신 거야. 너무 감사하지 뭐니? 미선이처럼 착한 애가 내 곁에 와줘서 라며 웃으셨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시니 알 수 없었지만 헛헛한 그 마음이 느껴져 사장님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제 졸업식에는 원장님과 사장님이 함께 와주셨습니다. 원장님은 저와 다른 친구들 졸업식을 고루 보시느라 바쁘셨는데 사장님이 제 곁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꽃다발도 사오셨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졸업식이 지나고 저는 본격적으로 아침부터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월급은 20만 원 더 올려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다른 곳에서 일해본 적이 없으니 그게 많은 월급인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그 월급이 적은 월급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다 그렇게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녁 장사 마감하고 밥 먹고 반죽을 돕고 있는데 궁금해졌습니다. 사장님, 아무리 같은 고아 출신이라도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너무 감사하지만 사장님은 손해시잖아요. 라고 묻자 사장님이 미선이가 남 같지 않아서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처럼 미선이가 후회하지 말라고 나는 운이 너무 없어서 나쁜 선택을 했었거든. 그러다가 한 할머니를 만나서 칼국수랑 수제비를 배웠는데 그 할머니가 그러시더라. 너처럼 되지 않게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 말에 너무 감동해서 지켜보려고. 그럼 내가 후회했던 과거가 다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라며 웃으셨는데 그 얼굴이 너무 씁쓸하게 보였습니다. 더 물어보다가는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서 저도 따라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사장님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사장님이랑 친척이야? 아니면 딸이야? 라고 물으시며 농담을 하시고는 했습니다. 얼굴이 닮은 구석이 많다면서 혹시나 진짜 딸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붉어져 웃기만 했는데 사장님은 그죠? 아무래도 내가 낳고는 잊어버렸나 봐. 시집도 못 갔는데 너무 다행이지 뭐예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쯤 일했을 때 저는 식당에서 제 몫을 온전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절이와 깍두기, 육수는 그럭저럭 흉내를 내겠는데 반죽은 도대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배우고 사장님이 내시는 맛을 따라가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사장님은 미선이 있어서 반죽만 해놓으면 나 내일 하루는 쉬어도 아무도 모르겠다 라며 농담하실 정도로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런 저를 사장님이 정말 의지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장님을 실망시켜드리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더 성실히 일했습니다. 저축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동생들에게 갈 때 말고는 거의 돈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근처에 방 2칸짜리 전세 정도는 얻어서 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게에서 먹고 자는 게 왜인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사장님과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 가게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가게에서 5분 거리에 살고 계셨는데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뛰어오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 때문인지 가게라는 공간이 제 둥지 같다는 생각이 들은 것도 같습니다. 크게 불편한 것도 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루는 반죽을 끝내고 사장님이 들어가신 후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 내려와 보니 웬 술에 취한 남자가 문을 두드리며 칼국수 국물 한 그릇만 줘! 라며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영업 끝났어요. 육수도 없고요. 가세요. 계속 두드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라고 말하자 거칠게 욕을 하더니 가게 유리문이 깨질 것처럼 흔들더라고요. 얼른 경찰에 전화를 하고 사장님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경찰이 오기도 전에 사장님이 도착하셨고 남자에게 아저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가게 문은 왜 흔들어요? 영업시간도 다 끝났는데 가세요! 라며 호통을 치시는데도 남자는 들리지 않는 듯이 문을 흔들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남자에게 이것저것 묻자 저 여자랑 애인 사이라니까 화가 나서 달래주러 온 거예요. 내 애인이야! 라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하는 절 두고 사장님께서 무슨 애인이에요? 오늘 처음 보는구만. 이상한 사람이에요. 잡아가세요. 라며 소리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경찰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자 사장님은 안 되겠다. 내가 지내는 집 근처로 방 구해보자. 나랑 같은 건물 옥탑도 비었던데 한번 볼래? 나랑 먼 것보다 가까운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은 사장님 집으로 가서 잤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이 바로 붙은 그 방은 생각보다 작고 짐도 없어 놀랍더라고요. 난 이러고 살아. 따로 뭘 할 줄 몰라. 맨날 일만 하니까. 라며 머쓱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내가 고아원에서 나오고 처음엔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 그러다 한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갔지.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를 버리고 딴 살림 차려서 가더라. 시어머니는 내 탓을 하면서 고아라서 그런지 남편 하나 간수 못한다고 하고 그러다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날 내쫓더라고.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해서 이혼이고 뭐고 없었거든. 짐을 들고 무작정 탄 버스에서 내려서 보니 엄청 시골이더라. 아무것도 없는데 정류장 옆에 할머니가 하는 칼국수집 하나 있더라고. 허허 벌판에. 그런데 또 그때 마침 너무 배가 고파서 들어가 칼국수 달라고 해서 한 그릇 먹었는데 먹고 나니 너무 엉뚱한 곳에서 칼국수를 팔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께 왜 여기서 장사하냐고 물었더니 먹고 살려고 한다면서 웃으시더라.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놀란 눈으로 보는 저를 향해 사장님은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칼국수 하는 법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배우래. 그렇게 한 10년 거기서 칼국수를 배웠지. 월급도 안 받고 그냥 있었는데 하루는 통장을 내밀면서 가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돈 달라고도 안 하고 10년을 있냐고 어디 가서 그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손해본다고. 그렇게 할머니 곁을 떠나서 무작정 다시 이 동네로 왔어. 공장에 취직하면서 떠난 지 20년 만에 아무도 없는 고아가 여기 와서 뭐 한다고. 그래서 작은 가게 얻고 장사 시작했지. 그리고 한 5년 정도 장사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 같아서 그 할머니를 찾아갔는데 그 사이 돌아가셨더라. 참나. 전화라도 한번 해볼걸. 그걸 못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가본 거야. 라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할머니 돌아가신 거 알고 펑펑 울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렇게 외롭더라고. 그래서 고아원도 다시 가보고 했지. 혹시나 아는 사람 있을까 싶어서. 그때 서울 공장으로 갈 때 친구들이 둘 같이 갔거든.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남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너무 안 좋은 사람 같다고 했는데 내가 말을 안 들었어. 나 좋다기에 가정이 생기나 싶어서 얼른 따라갔어. 3년을 살았는데 시집살이만 잔뜩 하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밖으로만 돌고 모은 돈만 뜯기고 그러다 밀려나서 쫓겨나고 그렇게 버린 시간이 10년이더라. 너무 후회가 되는데 그걸 누구 탓을 하겠니? 그런데 미선이는 고아원 동생들도 챙길 줄 알고 친구들도 형제처럼 만나고 그러는 게 너무 보기 좋았어. 그런데 오늘 그런 놈이 나타나니까 안 되겠다. 가게에서는 그만 지내. 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혹시나 외롭다고 나처럼 후회할 행동할까봐 그래. 그 남자 나쁜 사람인 걸 알면서도 나 좋다고 하니 그 말에 정신이 팔리더라. 그래서 모험인 줄 알면서도 그냥 그랬어. 혹시나 미선이도 아까 일 때문에 마음 약해지지 마. 알았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꾸릴 수 있을 때 그때 시집가. 내가 그렇게 도와줄게. 내가 그 남자 만날 때가 딱 지금 미선이 나이였어. 아까 전화 받고 가게로 가면서 얼마나 겁이 나던지. 미선이는 더 무서웠지. 짐작 방을 구할 걸. 내가 미안하다. 라며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사장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사장님, 나는 사장님이 계셔서 하나도 안 외로워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든든하게 계시기만 해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장님은 집주인에게 옥탑방을 보여달라고 하셔서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작은 집이더라고요. 옥상도 거의 혼자 쓸 수 있고요. 그런 저만의 공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저는 한눈에 마음에 들었지만 사장님은 이것저것 따져봐 주시더라고요. 집주인은 아유, 내가 사장님 아는데 어떻게 후진방을 보여줘? 이 아가씨가 쓸 거면 내가 좀 더 싸게 줄게. 라고 하셔서 그 방으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도 꼼꼼히 사장님이 봐주시고 전세금도 내주시더라고요. 사장님, 저 돈 있어요. 라고 하자. 어차피 전세금이 어디 가니? 걱정하지 마. 내가 편하려고 그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약을 하고 다락방에 있던 짐으로 옮겼습니다. 가구도 뭐도 없어 횡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구라도 오면 밥이라도 한 끼 먹여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좋더라고요. 고아원 동생 중에 곧 보호 종료가 되는 애가 있어 그 애도 당분간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 애도 일할 거 필요하면 내가 알아봐 줄까? 우리 가게는 아직 사람 안 필요하고 근처 다른 사장님들께 여쭤볼 수 있어. 라며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걔는 공부 잘해서 서울 대학으로 갈 거래요. 가면 기숙사 들어갈 건데 그때까지 지낼 곳이 필요해서요. 라며 웃었습니다. 정말 너무 사람 좋은 사장님이 그때라도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랐습니다. 누가 됐든 그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저를 시집 보내려고 알아보시는 것만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사장님의 노력에도 고아 출신의 저를 좋다는 선자리는 없었습니다. 가끔 들어오면 재혼에 나이 차이가 많은 그런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사장님은 펄쩍 뛰시면서 그런 자리에 우리 미선이가 가당키나 해요? 라며 질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결혼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들이 하나 둘 보호 종료 시점이 되어 제가 지내는 방에 학교 졸업 때까지 지내게 하느라 바빴거든요. 물론 사장님도 도와주셨지만 걔들 밥해 먹이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동생들은 나중에 또 놀러 올게 라던가 내가 이 은혜를 꼭 갚을게 라면서 다들 제자리로 떠나고는 편지 한 통, 전화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심 서운하긴 했지만 사장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도 사장님처럼 했거니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아원에 한 달에 한 번 가는 건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고아원에 새로 오신 선생님의 동생분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아이들 이불 빨래같이 큰 힘이 필요할 때 봉사를 오시는 분이라며 인사를 나누고는 그대로 헤어졌습니다.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사이였죠. 그렇게 몇 번을 마주쳤는데 그분이 남자친구 있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나이가 28살이었는데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왜인지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만 저으며 웃었더니 3살 연하 남자 어떠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서 그분 쪽을 봤더니 저 모르시겠어요? 저 칼국수 먹으러 몇 번 갔는데 제가 그 근처 자동차 공업소에서 일하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어쩌죠?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다음에 오시면 제가 면 많이 드릴게요. 라고 웃었더니 3살 연하는 어떠시냐고요? 라며 다시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장난인 줄 알고 웃으며 자리를 피했는데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모 손에 컸어요. 그런데 구박도 많이 받고 사랑을 못 느끼고 컸어요. 그래서 봉사하겠다고 했어요. 애들은 관심 받으며 자라게 하고 싶어서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평생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요. 미선 씨도 그런 뜻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 누나가 여기서 일할 정도면 제 신원은 확실한 거 아닌가요? 한번 만나라도 주실래요? 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저는 너무 낯설고 그쪽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떠냐고 물으시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돌아서렸는데 그분은 저는 미선 씨가 첫눈에 좋았습니다. 아이를 대하시는 것도 너무 좋아 보였고요. 저와 3번만 만나주세요. 그러고도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다시는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로 가게가 끝날 때 나타나 사장님께 저와 잠시 시간을 보내게 해달라고 하더니
저를 데리고 카페도 가고 걷기도 하고 야식집도 가더라고요. 자기는 돈을 얼마나 벌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차분하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더니 약속대로 오늘 이후에 싫다고 하시면 불편하게 안 할게요. 그런데 저 진짜 나쁜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기에 그럼 우선 만나는 봐요. 그런데 저는 일단 일이 우선이에요. 사장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일에 지장 줄 수는 없어요. 라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올라가면서 사장님께 들러 이야기를 했더니 얘는 무슨 일이 우선이니? 좋은 사람 같더라. 내가 공업사 사장님한테 은근히 물어봤더니 사람 너무 착하대. 어렸을 때 힘들게 자라서 그런지 가족 잘 꾸리고 싶은 욕심도 있고 잘 맞나봐. 연애하고 결혼한다고 뭐 장사 못하니? 라며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 시집 보낼 생각에 부푸셨더라고요.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과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일단 보육원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었고 봉사를 같이 나가다 보니 금방 친밀감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 사람 누나도 성품이 좋은 분이라는 걸 제가 미리 알고 있어서인지 처음 낯설었던 것과는 다르게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2년쯤 연애를 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저보다 더 좋아하시면서 이선아, 너 시집 갈 때 내가 뭐 해주니? 장롱? 세탁기? 침대? 뭐가 좋아? 하긴 다 필요하지. 라며 매일 카탈로그를 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장님이나 이제 연애 좀 하세요. 라며 웃었습니다. 얘는 내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무슨 연애니? 라며 부끄러운 듯 웃는 사장님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사장님은 제 곁에 계셔 주실 줄 알았습니다. 집을 알아보느라 일찍 자리를 비웠다가 가게로 돌아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사장님 방으로 가보니 사장님이 온통 땀범벅이 된 채로 웅크리고 바닥에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놀라서 사장님을 부르며 일으켜 보았지만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119에 전화를 걸어 근처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정신을 차리신 사장님은 내가 원래 속병이 있잖아. 소화제 먹으면 돼. 라며 가시려고 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환자분 혹 만져지신 지 오래되신 것 같아요. 자세한 건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암일 확률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퇴원하지 마시고 바로 입원 수속 밟으시고 검사 받아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놀라기도 했지만 사장님이 암일 수도 있다는 말에 저는 사장님께 사장님 제발 검사 받고 가요. 가게는 내가 혼자 해볼 테니까 걱정 말고 라며 울었습니다. 사장님은 괜히 검사비 벌려고 저러는 거야. 괜찮아. 내 몸은 내가 알지. 그렇게 아팠으면 벌써 무슨 일이 났지. 라고 하시면서 퇴원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 검사비 내가 낼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제발! 이라며 제가 화를 내자. 그제야 얘는 결혼하는 애가 무슨 돈이 있어. 아휴 유나는 정말. 이라며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사장님은 검사를 받으시면서도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니길 바랐지만 혹시 모를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사장님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가게는 온전히 제가 맡아 장사를 했습니다. 가게 손님들은 사장님이 안 계신 줄도 몰랐네. 이제 맛이 완전 똑같아. 라며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은 좋았지만 사장님 걱정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고 뭐고 다 미뤄두고 사장님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남자친구도 이해해 주었고요. 검사 결과를 전해주시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두운 목소리로 위암 4기에 해당한다며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해볼 수는 있지만 MRI나 CT에서 보이기로 전이가 상당히 이루어진 것 같아 희망적이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사장님은 예상이라도 하신 건지 담담히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저에게 가게로 가자. 가게 너무 오래 비었어.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사장님의 그 말에 화가 났지만 내가 사장님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싶어 말씀대로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 여기저기 돌아보시던 사장님은
다락방에서 뭘 꺼내셨습니다. 그러더니 절더러 앉으라고 제가 가게에 제일 처음 와서 앉았던 자리를 가리키시면서요. 너랑 나랑 여기서 처음 보고 지금까지 벌써 10년이야. 시간 빠르다, 그치? 하면서 웃으시더니 이거 가게 계약서야. 너 이름으로 바꿔놨어. 권리금은 안 받을게. 가게 보증금은 내가 주는 퇴직금이야. 이 가게 너가 이어받아서 해. 그리고 내 통장이랑 집 계약서야. 이건 네가 정리해서 내 병원비 하고 남는 돈은 보육원에 기부해줘. 그동안 나랑 맞춰서 일 배우느라 고생했어. 가게가 나 없어도 트집 잡을 게 없다. 이제 내가 필요 없겠어. 라며 힘없이 웃으시더라고요. 이선이 너는 더 잘할 거야. 너는 나보다 나은 애니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 거야. 너무 고맙다. 내 곁에서 이렇게 있어줘서. 라며 제 손을 잡으시는 사장님 손에는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수술받고 치료받으면 살 수 있어요. 의사들은 최악의 상황만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주지 말고 사장님 살아와서 다시 사장님 다 해요. 라며 그 손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진짜 3살짜리 아이가 때를 쓰듯이 엉엉 울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런저를 안아주시며 나도 살고 싶지. 살아와서 너랑 계속 장사하고 싶지. 그런데 힘들 것 같아. 그렇다고 포기하는 건 아니야. 최대한 해볼 거야. 그런데 혹시나 내가 못 돌아오면 어쩌나 싶어서. 라며 사장님도 우셨습니다.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결혼을 조금만 미뤄서 사장님 건강해지면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수술대에 오르셨습니다. 수술 시간은 생각보다 2시간이나 더 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우려했던 것처럼 전이가 심해 암세포를 다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큰 덩어리만 제거했지만 항암 치료를 진행한다고 해도 오래 버티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의식을 찾으신 사장님께는 수술 너무 잘 됐대요. 약 잘 먹고 치료 잘 받으면 퇴원하고 바로 장사해도 된대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그때 희미하게 웃으셨는데 아마도 거짓말인 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입원실 제일 윗서랍에 전해주셨던 서류들과 통장을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한 달에 입원해 계시던 사장님은 우리 가게 육수 먹고 싶다. 미선이가 다 끓인 건 안 먹어봤는데 라고 하시더니 미선아 고마워 하시고는 주무시듯이 돌아가셨습니다. 마침 아침에 들러 제가 곁에 있을 때였는데 너무 편한 표정의 사장님께 가지 말라고도 못하겠더라고요. 병원비와 장례비는 제 돈으로 결제를 하고 사장님 사시던 집과 제가 지내던 옥탑방 보증금까지 합쳐 보육원에 사장님 이름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그 기부금으로 아이들이 학원에 다닐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가르치는 데 쓰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장님은 근처 공원 묘지 납골당에 모셨는데 지금도 제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그런 날 찾아가고는 합니다. 영원한 제 사장님이시니까요. 남자친구와는 1년을 더 있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혼자서 장사를 하려니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렀더라고요. 그리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습니다. 정말로 꿈에 그리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게 일은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몸조리 하는 동안에는 남편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입으로 시키고 검사만 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한 번은 싫다고 하지 않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장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장사도 장사지만 사장님이 제게 물려주신 이유가 있겠지 싶더라고요. 아이들이 크는 동안에는 다락방에서 놀기도 하고 숙제도 하며 컸습니다. 엄마 장사한다고 방해될까봐 어찌나 잘 지내줬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생각만 하면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악착같이 장사를 했습니다. 남편과 보육원도 계속 가서 봉사하고요. 그러다 한 5년 전쯤에 허름한 걸 넘어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아주머니 한 분이 가게 문 앞에 오셔서 죄송한데 배가 너무 고파요. 한 그릇만 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젊어 보이는 사람이 그러고 다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 돈 가지고 와서 사드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냥 후딱 한 그릇 말아줄 순 있었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그러고 다닐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는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인가에 아이들 학원비를 내러 육교를 건너는데 노숙인이 자고 있더라고요. 우연히 고개를 돌렸다가 보니 그 아주머니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지나치자 다짐하며 돌아서다가 그 아주머니를 깨웠습니다. 아주머니, 일어나세요. 추운데 여기서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자,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졸려서 미안합니다. 라며 일어나시더라고요. 아주머니, 집이 어디세요? 가족 전화번호 모르세요? 라고 물으니 갑자기 우시더니, 우리 아이랑 아이 아빠가 여름에 물놀이 갔다가 사고로, 그래서 그때부터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러고 다녀요. 집에 가면 아이랑 남편이 생각나서요. 돈이 떨어졌는데도 돈을 못 가지러 가요. 라며 울더라고요. 일단 경찰서로 모시고 갔습니다. 경찰은 아주머님 말대로 신원조회를 해보더니 저희가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아주머니가 가게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전보다는 깨끗해지셨지만 여전히 행색이 말이 아니더군요. 지금 이렇게 하셔서는 가게에 못 들어오세요. 깨끗이 씻고 다시 오세요. 그럼 내가 칼국수 드릴게요. 알았죠? 라고 하자, 알았다고 하더니 씻고 옷을 갈아입고 오셨더라고요. 며칠 전에 올까 하다가 노숙하면서 시간이 또 흘렀어요. 미안합니다. 자꾸 흉한 꼴로 나타나서. 라며 고개를 숙이는 아주머니는 전보다는 좀 차분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약속대로 칼국수를 말아드렸습니다. 한 그릇을 뚝딱 드신 아주머니는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보낸 시간에 사람들은 다 똑바로 살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육교에서 말 걸어주시는데 어느 정도 정신이 차려지다가 이제야 좀 살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라며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린 시절 제가 이 가게에 처음 와서 칼국수를 먹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제가 술에 취해 너무 배고파서 빵가게에서 빵과 돈을 훔치고 교도소에 다녀왔어요. 빵가게 주인이 제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강도로 신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없더라고요. 아이도 남편도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요. 교도소 가기 전부터도 가족들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기는 했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 겨우 먹고 살긴 했는데 제가 우울증이 깊어서 술만 마시고 충실하게 가정을 돌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교도소까지 다녀왔다니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나서야 정신 차려본다고 아무리 애원해봤자 가족이라고 좋아하나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며 여기저기 얻어먹고 구걸하고 아무 데서나 자고 그랬어요. 여자가 노숙을 하다 보니 사람들은 더 무시하고 반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은 저더러 씻고 와라, 가족이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데 이 사람은 날 사람 대 사람으로 보는구나 싶어서 제 꼴이 부끄럽고 제대로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이라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주머니, 일할 곳 필요해요? 라고 물으니 갑자기 눈에 생기가 돌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가게에서 일해볼래요? 우리 가게에 다락방이 있어요. 거기서 당분간 지내면서 일 배울래요? 쉽지 않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못 쉬고 일해요. 당분간은 월급도 많이 못 드려요. 일 잘하게 되면 그제야 좀 챙겨드리지. 그래도 해보실래요? 라고 다시 물으니 네, 해볼게요. 너무 감사하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깨끗이 씻고 머리도 자르고 오세요. 내일 아침에 짐 정리해서 챙겨가지고 오세요. 이 돈으로 미용실 가시고 목욕탕도 다녀오시고 옷도 필요하면 사시고요. 아셨죠? 라며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돈만 가지고 가셨다가 안 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분이 안 오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고맙다며 간 아주머니는 다음날 아침 멀끔해진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쓰고 남은 돈 4만 원을 내밀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열심히 일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육수 낼 때 옆에서 채소 손질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렇게 영업 전까지만 일을 하시게 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노숙인 재활 프로그램에 등록해 다니시게 했습니다. 몸이 많이 굳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시기에 건강하시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기에 일단 거기에서 받는 치료와 일을 함께 하시게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성실히 일을 하실지 두고 보고 싶었거든요. 일을 하신 지 한 달이 되고 아주머니께 월급을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일하신 시급에 맞춰 드렸습니다. 굉장히 작은 돈이었지만 아주머니는 월급을 받자마자 손을 파르르 떠시더라고요. 아줌마, 이 돈 가지고 저축부터 해요. 통장 만들러 갈 거면 다녀와도 돼요. 라고 하자 눈물을 글썽이더니 자리에 앉아 사장님, 나 칼국수 한 그릇만 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월급 봉투에서 칼국수 값을 꺼내어 테이블에 가지런히 놓으시는 걸 보고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칼국수 한 그릇 만들어 드렸습니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드신 아주머니는 돈을 내밀며 사장님, 여기요. 제가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스스로 꼭 돈 벌어서 음식 제 돈 내고 사 먹고 싶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내고 사 먹어 보네요. 이렇게 일해서 사 먹는 칼국수가 너무 달고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 일하신다고 성실히 나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재활 프로그램도 너무 잘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게에 30분 일찍 내려오시고 30분 더 있다가 가시는 것까지 다 따져서 돈 넣었어요. 성실하게 일 배우시면 더 많이 드릴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라며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지금은 아주머니가 저희 가게 채소 손질과 겉절이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얼마 못 가 그만두실까봐 천천히 일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성실하게 일을 배우시더라고요. 언젠가는 아들이랑 살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러면서도 그 과정이 쉽진 않았습니다. 흔들리실 때마다 저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한숨 돌리고 오시기도 하고 구석에 숨어 괴로워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줌마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봐요. 여기서 포기하긴 너무 아까워요. 라며 응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점점 호전이 되신 아주머니는 1년 전에는 작은 원룸을 구해 지내게 되셨는데 요즘엔 얼른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신답니다. 가족들 사진 빼고는 다른 짐이 없는데도 이제는 집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 누우면 마음이 편하다면서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일을 해서 그런지 그렇더래요. 사실 아주머니를 가게에 들이는 마음은 돌아가신 사장님 흉내나 내보자 였는데 요즘엔 아주머니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육교 위에서 아주머니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쩔 뻔했나 싶고요. 남편은 더 이상 자기가 가게에서 할 일이 없다며 서운하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아주머니 없으면 장사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사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되어 함께 봉사를 갑니다. 고아였던 제게 든든한 가족과 동료가 생겼다는 것이 참 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원장님과 사장님이 제게 주신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덕에 저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동료들을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존재들이니까요. 그들이 있어 각자의 일상이 유지되는 것일 테니까요. 평범하게 행복한 날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런 귀한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